이제 금융은 부동산과 담보대출에 쏠려있던 안전 위주의 손쉬운 영업에서 탈피하여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영역으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너무 지나치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한번 그 구렁텅이에 빠지면 다시 못 살아나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5대 금융지주가 500조 원이 넘는 자금을 생산적 포용 금융에 공급한다고 선언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 혁신 정책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심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첨단 산업, 실물 경제, 서민 취약 계층으로 자금 흐름을 확장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진정한 금융 혁신과 포용을 실현할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지영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정은영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 이사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고진경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생산적 포용 금융, 이게 어떤 건지 좀 들어볼 텐데, 생산적인 곳에 돈이 쓰이고 돈을 잘 빌릴 수 없는 분들한테도 포용적으로 빌려주고 뭐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생산적 금융이라는 거는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는데요. 금융의 본질에 충실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지원이 조금 더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업이나 산업에 투여가 돼서 그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쪽의 기능을 충실하자, 이런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포용금융은 사실 그 코로나19 팬데믹 때 좀 많이 언급이 됐던 이슈인데, 저소득 계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시키자,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두 개 같은 맥락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 자영업 비중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금융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그 상당히 그 순기능이 있거든요. 서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조금 더 덧붙이자면, 우리가 생산적 금융에만 강조하다 보면 자금이 자산시장으로 쏠려서 어떻게 보면 양극화,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고요. 또 포용만 강조하면 재원과 유인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산적 포용금융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자금을 혁신과 실물로 흐르게 하면서 동시에 이제 취약계층의 접근성, 이용성, 이런 것들을 넓히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장과 안정망을 같이 가져가겠다라고 설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잘 쓰이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걸 강조해서 생산적 포용 금융 이렇게 전환하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 필요성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 한국은행 우리 분석을 보더라도 민간 신용의 약 절반 정도인 약 1,932조 원 정도가 부동산에 묶여 있고, 또 가계 부채도 GDP 대비 약 90%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혁신과 신산업으로의 자금 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지표상으로 금융 접근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고령층이랄지 이주민이랄지 장애인,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 디지털 창구 이용에 대한 장벽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부동산 쪽으로 돈이 많이 흘러갔다는 지적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금융권의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입니까? 작년 국내 부동산 부문에 공급된 금융권 자금은 약 4,137조 원으로 국내 총생산 대비 비중이 9년 새 1.5배나 급증했습니다. 은행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은 2019년 말 1,167조 원에서 2024년 말 1,674조 원으로 늘었는데요. 전체 대출에서 부동산 대출 비중 역시 2020년 66.6%에서 2024년 69.6%로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생산적 포용 금융 정책이 이전 정부에서 없었던 건 아닌데 이게 흐지부지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그 생산적 금융이라는 이슈보다는 이제 부동산 규제로 많이 언급이 됐었고요. 문재인 정권에서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총량 규제를 강화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세금 보유세 문제 그거하고 맞물리면서 사실은 국민적 정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산업의 어떤 그 동력으로서 자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금융의 본질보다는 이런 그 부동산 가격 잡기에 조금 더 올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산적 금융의 본질적 가치가 좀 퇴색되지 않아서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어떤 문제점들을 많이 이번 정부에서 인식을 하고 생산적 금융이라는 금융의 본질을 강조하는 동시에 또 부동산 그런 그 규제의 어떤 그런 문제점도 같이 잡고자 하는 일석이조의 어떤 두 마리 토끼식 어떤 정책이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재무부의 어떤 CDFI 펀드가 매년 지역 금융기관에 이렇게 돈을 활성화시켜서 지역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됐는데 빠르게 진행은 됐지만 이제 취약계층과 금융소비자들은 이 이용 격차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좀 대응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를 이번 정부에서도 성공하려면 이제 연중 상시로 작동하는 제도랄지 예산이랄지 거버넌스 이런 체계가 이루어져 있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금융권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 현재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국민 성장 펀드 조성을 위해서 민간 금융사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그 4대 금융지주사들이 이런 그 국민 성장 펀드에 일정 부분 이제 출자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금융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한 80조 원 정도를 생산성 있는 부분에다가 이제 투자하겠다고 이제 언급을 했었고요.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100조 원 규모 어떤 내용을 발표했었고, 그다음에 KB금융, 그다음 신한금융도 이런 그 모험 투자에 대한 비중을 늘리겠다고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도 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을 통해서 그동안 너무 이제 부동산 자금에 안전자금이 쏠린 현상을 좀 제한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여러 가지 그 스타트업이라든가 좀 벤처 기업에 투자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험가중치가 지금 400%가 넘어요. 근데 이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250% 이내에서 이렇게 모험 자본 투자를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의 정책적인 지원도 좀 언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금융사들이 뭐 부담 없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달려들 수 있을까요? 부담 있겠지만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현재까지 좀 약간 우스갯소리긴 하겠지만 뭐 늦게 발표할수록 이게 액수가 커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농협이 이제 제일 늦게 발표했는데 108조 원 뭐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누가 얼마나 빨리 실제 이 포용금융 하도록 돈을 집행하느냐, 선언문에서 끝나지 않고 성과에 대한 공개를 위해서 이 KPI, 제가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정량적 KPI하고 포용금융은 사실 정량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얼마나 잘 스며들어서 잘 시행되었느냐에 대한 질적 KPI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선정해서 이거를 이제 세그먼트별로 대상별로 검증해서 우리 이런 거 했어라고 그 결과를 분기마다 얼마나 잘 공개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 투명성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성과의 질이라는 게 채무 조정한 후에 뭐 재연체나 6개월, 12개월의 생존율이 얼마나 변했는지, 우리 금융교육 이야기 하잖아요. 그 금융교육 2세 했는데 이분들이 어떤 행동의 변화가 실제로 있었는지 이런 효과성 측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제대로 잘 반영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번에는 좀 제대로 측정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정부의 금융정책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생산적 금융 부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정책은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입니다. 펀드 자금은 민관 합동으로 조성이 되고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첨단 전략산업기금 75조 원, 민간과 국민, 금융권 자금 75조 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5년간 AI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및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는데 150조 원 중 30조 원 이상은 AI 분야로 투자를 하고 금융과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펀드 운용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할 방침입니다. 국민 성장 펀드 이게 150조 원 규모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예, 아직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은 나오지 않았는데 사실 이전 정권에서도 정책형 뉴딜 펀드 비슷한 이런 대규모 펀드 조성하는 내용들은 많이 발표됐었죠. 사실은 좀 아쉬웠던 거는 정부가 바뀌면서 계속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 가장 중요한 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려고 하면 수익률이거든요. 기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달성이 돼야지 사실은 일반 투자자 모집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리스크에 대한 사실 그 명확한 정의, 또 리스크에 대한 분산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설계 자체가 좀 구체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운용사들이 다변화되지 못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운용사들이 많이 들어와야 서로 이제 좋은 기대 수익률을 창출하기 위해서 설계를 이제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공모를 통해서 이제 펀드에 가입을 해서 규모가 커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거. 체계적으로 이제 발표하고 그 운용사별로 그런 다양한 상품도 많이 모집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떻답니까? 은행에서 기업들이 돈 빌리기 괜찮답니까? 그 확대가 됐다고 그럽니까? 지난달 21일 기준 기업 대출 규모는 841조 8,689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올 상반기 대비 12조 1,306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하반기 들어 대기업 대출이 5조 2,734억 원, 중소기업 대출은 5조 9,801억 원 증가했습니다. 대기업 대출은 상반기보다 약 2배가 늘었고, 중소기업 대출은 상반기 대비 약 4배 증가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이 확실히 더 늘어났네요. 그 왜냐하면 경기나 금리, 환율 이런 것 때문에 운영 자금이 일단 급한 곳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고요. 네. 그리고 또 회사채나 CP 같은 이런 시장성 조달 접근성은 사실 중소기업들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증과 은행에 이용해서 대출을 하는 것이 더 용이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신보나 기보 같은 보증과 정부 정책 자금이 이제 같이 합쳐져서 은행과 위험을 나눠주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들의 대출문이 좀 더 열려 있고, 또 기준금리도 2.5% 정도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면서 비싼 대출을 갈아타고 조건을 바꿔주는 대환, 그 다음에 재조정 수요가 커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하반기 대출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금이 실물 경제와 미래 산업으로 좀 흘러가게 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부가 이제 금산분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금산분리라고 하면 이제 은행 자본이 사실은 이제 산업자본에 대해 투자하는 그 이슈거든요. 그게 은행법에 보게 되면은 12%까지 지분 출자를 허용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12%까지 허용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금융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되고, 통상적으로는 8% 범위 내에서 이제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사실은 이제 자회사 설립하고 벤처기업 투자할 때 그 지분 확보가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가능할 거냐 하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 모험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정부의 어떤 그런 지원 규제 완화 이런 게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또 위험가중치, 아까 말씀드렸는데 위험가중치 같은 경우 지나치게 사실 높거든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위험가중치가 지나치게 낮고, 그다음에 산업 벤처기업에 대한 위험가중치 지나치게 높아요. 다행히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만약 위험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위험가중 자산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자본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규제 완화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실 신용평가 모델은 은행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고 있는데 이 신용점수의 핵심은 뭐냐면 절대치가 아니라 그다음에 고객을 더 세밀하게 구분하는 도구여야 하죠. 그래서 해외에서는 정부가 데이터 표준도 만들어주고 설명 책임 가이드도 주고 책임 있는 대안 데이터의 규칙, 그다음 공공에 대한 검정 툴 이런 것들을 일단 포용 KPI에 대한 어떤 이런 그 가이드도 마련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금융사에서는 민간에서 검증된 모형을 가져다가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 금산분리 규제도 산업투자의 족쇄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개선해야 됩니까? 대기업 재벌들이 은행을 지배하면서 사금고화되는 문제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산분리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이 은행자본의 의결권 주식 4%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이제 마련이 돼 있고,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기업들이 이런 그 은행에 이제 투자하는 것들을 좀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CVC인데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이라고 해가지고 그동안의 금융지주사 외에는 이제 신기술 금융사처럼 이제 벤처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그 금융사 설립이 어려웠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대기업들도 그 기업형 이제 벤처 캐피탈 투자가 가능하게끔 해준 거죠. 근데 조금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인터넷 전문의 특별법 같은 경우도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그 산업자본이 이런 디지털화되어 있는 금융사 설립에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 특별법으로 해서 조금 비중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경우는 30%가 넘잖아요. 지분 투자 가능한 게. 근데 이제 CVC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좀 규제가 강화돼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특히 대기업 아니더라도 이런 그 뭐 중소기업들도 벤처 투자할 수 있도록 이런 그 규제 완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번에 포용금융과 관련해서 좀 알아볼게요. 포용금융과 관련된 주요 정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정부가 이제 배드뱅크 설립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배드뱅크라는 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연체가 오래되고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그 취약차주들, 이분들이 새롭게 갱생의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그런 부실 채권들을 그런 그 펀드 조성, 배드뱅크라는 펀드 조성에서 다 매입을 해가지고 소위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채무 탕감해 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연체 기록도 성실 상환자에 한해서 그 삭제시켜 줌으로써 좀 더 이제 금융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해주자, 이런 취지가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나라 우리나라 인터넷 전문은행 캐뱅, 카뱅, 토뱅 세 개의 은행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중금리 차주에 대한 비중을 30%로 정부가 이제 못 박아놓고 계속 그 중금리 대출 많이 하라 하는데, 오히려 사실은 최근 들어보면 우량 차주 비중을 오히려 줄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금리 대출에 좀 소홀한 이유가 있죠. 그러면은 중금리 대출에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드는 게 좋지 않냐.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전문은행으로 해서 처음에 이제 언급이 됐었어요. 소상공인 중저신용차주 대상 전문 인터넷 은행. 근데 사실은 아직 논의가 구체적이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 세 개의 인대행과 어떤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지 컨소시엄들은 많이 지원을 했는데, 선정의 여러 가지 기준 이런 거 선정하는데 상당히 좀 아직까지 혼란이 좀 있고, 그래서 향후에 중금리 대출 전문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하는 거고, 두 가지가 아마 주요 정책 이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외에 이제 대출금리 산정 같은 것들도 개편하자, 소비자에게 과도한 이자 부담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것과 그다음에 채무 조정이 좀 빨리 진행되도록 하자. 그래서 이거를 편면적 구속력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가동해서 빚 조정이 실제로 잘 작동하게 하는 그런 제도 정책이 좀 추가된 것 같습니다. 지난달부터죠. 배드뱅크 새 도약 기금의 운영이 시작이 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연체 채권을 정부가 매각해서 소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2차 추경을 통해서 재정 4천억 원이 투입됐고, 금융권에서 약 4,400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지난달부터 연체 채권 매입을 시작을 해서요.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인데요. 이후에는 채무자의 보유재산과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 조정에 들어가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올해 중에 우선 소각을 추진합니다. 새 도약기금 운영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새도약기금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이고요. 어찌됐건 장기 연체 빚을 한 곳에 모아서 추심을 멈추게 하고 소각하고 채무 조정함으로 인해서 일토로 경제로 복귀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 방치했을 때 오히려 드는 행정이나 사법이나 또 이런 의료 비용 등 사회적 비용도 감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려점은 이제 어떻게 설계하고 실행할 것인가가 이제 모든 정책이 중요한데요. 상시적으로 인프라 구축할 게 필요한데, 이게 이제 뭘 말하냐면 이제 상시형 신용 회복이랄지 포용금융 파이프, 즉 상담하고 채무 조정하고 그다음에 금융 교육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대출해주는 이런 것들을 정부가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런 것들 잘하는 민간들과 같이 해서 협력 로드맵을 실행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단순하게 생각해서 나도 5천만 원 빌릴 걸, 그리고 그냥 안 갚을 걸, 그러면 나라가 갚아주잖아, 이렇게 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점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성실차주에 대한 역차별이죠. 그동안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나름대로 재무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우선적으로 정부 돈을 갚아 나가야 된다는 생각했던 분들이 앞으로 그럼 이런 프로그램 나올 때마다 오히려 미리 돈 갚은 사람들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들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선진국들은 사실 이거에 대한 보완 장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채무탕감을 허용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연체 기록은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서 그분들을 이제 신용평가를 할 때 아, 이분 과거에 연체했던 기록들이 있는 분이구나. 그러면 이제 대출금리나 이런 것들이 반영을 하거든요.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거 1년만 잘 갚으면은 기록까지 앞으로 다 없애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금융기관들도 이분이 과거에 연체에 있었던 분들인지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구분이 어려워서 대출금리 산정이나 위험관리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럼 사실 신용질서가 어지러워지는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이제 성실하게 돈을 갚았던 분들도 이제는 정부에서 무조건 갚아주는 이런 플랜들이 나올 거니까 이제는 뭐 이게 후순위로 밀려서 돈 안 갚아도 되겠구나. 이런 사실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면 정부가 정책자금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다 어떻게 보면 연체가 우선적으로 많이 쌓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부가 갚아주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재정적 악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차주들 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정작 지금 은행에서는 저신용자들의 문턱이 더 높아졌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신용점수가 600점 이하인 차주가 4대 은행에서 받아간 가계대출의 연이율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5월과 비교해서 평균 0.65%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신용점수가 951에서 1000점인 고신용자가 받아간 대출의 연이율이 0.0025%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은 것과 대조가 되는데요. 이 은행별로 보면 4대 은행에서 취급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의 연이율은 지난 5월 5.72에서 7.95%에서 9월 6.1에서 8.53%로 높아진 반면 고신용자에게 적용한 연금리는 3%대 후반에서 4%대 초반을 줄곧 유지했습니다. 이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부작용도 또 만만치 않다고 그럽니다.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국회 정무위원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카카오뱅크와 K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채권 매각 규모는 2023년 699억 원에서 2024년 1,884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8월 말 기준 1,39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2년 새 2배 이상 불어난 수치입니다. 은행별로 보면 토스뱅크가 가장 눈에 띄는데요. 토스뱅크는 2024년 한 해에만 1,454억 원을 매각하며 전체 대출의 1%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K뱅크도 같은 해 299억 원을 매각한 데 이어 올해 들어 8월까지 600억 원을 넘겼고 카카오뱅크는 196억 원을 매각했습니다. 매각처별로는 카카오뱅크가 전량을 새출발 기금에 넘기면서 정책성 채권 정리에 집중한 반면 K뱅크와 토스뱅크는 대부업체와 유동화 전문회사를 통한 민간 매각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요. 이 포용금융을 외치며 중저신용자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늘어난 부실 채권은 대부업체와 유동화 전문회사에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각만 의존하지 말고 이 재조정이나 상환 후에 금융상담 연계 같은 해부 프로그램 같이 진행하고요. 또 매각하더라도 규모나 조건을 조금 투명하게 공시하고 매각 이후의 추진 기준도 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게 필요하죠. 그 정부에서 속도 내고 있는 거 있죠. 서민금융안정기금. 이건 어떤 겁니까? 저소득층이나 중저신용자가 안정적으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인데 대출 원금 이제 탕감해주거나 이자 감면, 그다음에 채무 조정 이런 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가 항상 이렇게 중저신용차주 취약계층들의 금융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항상 기금 조성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 그 하나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정부의 어떤 직접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을 조성을 해서 물론 이제 또 거기 이제 금융사들도 어떤 출연이 좀 요구될 것 같고요. 근데 기금이 조성되면 그 범위 내에서 이런 그 선별적으로 이제 취약차주들에 대해 금융 지원이 채무 탕감이나 이런 조정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제 수혜자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수혜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로 이게 혜택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참여율이 되게 높아요. 이거 발표 시행한다 하니까 지원했던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재원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뒤늦게 알아서 신청하는 분들은 혜택을 잘 못 받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선진국도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항상 정부가 이제 직접 재원을 출연해서 지원을 하는 것보다 부분적으로 보증을 쓰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분이 차주가 5천만 원 대출이 있다 그러면 전액 탕감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한 2,500 정도만 보증을 서서 앞으로 나중에 못 갚는 부분 2,500만 원만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나머지는 아무래도 이제 대출금리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보증을 쓰니까.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이제 갚을 수 있도록 재무계획 개선안을 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상환을 유도하면서 정부가 지원도 하고 정부는 직접 돈 나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결과적으로 우발 채무만 들고 있게끔 이렇게 하면서 정부의 재정 악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또 장점도 있어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재원 문제 있잖아요. 이걸 위해서 이제 금융위원회가 올해 지금 10월 15일에 보도자료에서 이 서민금융안전기금 만들어서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이 확대해서 공급하겠다 이렇게 공식화 선언했고요. 이제 언제든지 필요한 사람들에게 꾸준히 돈이 나가게 하자는 이런 취지인데 이게 출연금으로 사용되다 보면 한계가 있고 항상 쓰일 수 있는 이 전용 재원 기금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나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기금 설치 근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런 패키지 법안이 발의돼서 접수된 상태이고요. 국회에 2027년 정도에 가동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체계의 이런 어떤 법적인 제도와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제 실효성 측면의 중요한 측면은 이제 운영 역량이라고 보겠죠. 그래서 기존에 시행됐던 많은 것들을 좋은 점 받아들이고 또 부족했던 것들 해서 운영 역량 키우는 이런 이제 실행 계획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포용금융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사실 포용금융이 상생금융화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은행이 희생을 해서 뭐 저신용차주들을 위한 혜택을 줘야 되는 사회의 어떤 공헌 역할자가 아니라 이제는 사실 윈윈하는 쪽으로 가야 되죠. 예를 들면은 이제 주택금융 저소득자를 위한 이런 그 주택 건설의 금융사가 어떤 그 금융 지원을 해서 상당히 나중에 또 대출 수요를 이끌어내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의 이제 웰스파고 은행입니다. 웰스파고 은행 같은 경우는 부동산 대출이 한 80% 이상 되거든요. 근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아파트 건설 이런 그 건설을 할 때 은행이 이제 금융 지원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그 아파트 건설하게 되면 거기에 또 임대 아파트 같은 데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때 또 웰스파고가 그 대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한 도심의 영세 아파트 지원에 금융 출연을 하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이제 대출 수요를 이끌어내는 거죠. 금융 지원하면서 결과적으로 수요 창출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에 나서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일회성이죠. 정부가 어떤 그런 그 금융 지원의 어려운 분들을 위한 필요성을 강조하면 뭐 얼마 출연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을 위해 대출금리 얼마 깎아주겠다 하고 또 시간 지나면 또 유야무야 되고 사회 공헌 역할로만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포용금융의 진정성이 있으려고 하면 은행도 거기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상생금융화 돼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우리나라가 제가 이제 포용금융 3.0 시대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단순히 디지털화돼 있고 단순히 가까워졌다가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이 AI나 대안평가, 사기 예방 이런 거와 같은 기술과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보호와 상시 안정망, 그다음에 차주들의 타겟팅을 통해서 현장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실제로 이렇게 세 가지가 결합돼서 확산돼야 되는 이런 이제 시기이기 때문에 담보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의 어떤 담보평가 시스템으로는 금융사고와 전세사기 위험도 막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디지털 기술 AI를 통해서 많은 민간의 기업들이 이 포용형 담보평가 3.0 이런 어떤 시스템, AVM 시스템 이런 것들로
만들어내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새롭게 나오는 시도되는 이런 디지털 AI를 활용한 이런 신용평가와 담보평가를 할 수 있는 곳들과 조금 정부나 우리 기관들이 좀 오픈돼 있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현재 금융이나 서금원 이 민간 수행기관이 분상형 구조로 포용금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포용금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국가 차원의 그 포용 전략을 좀 마련하고 예를 들면 국가전략산설협의체랄지 부처와 민간이 협의체서 일원화해서 이런 것들 좀 더 디테일하게 금융 포용에 있어서의 어떤 원칙과 적합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도 은행 가서 대출할 때 보면 제가 신용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런데도 서류가 엄청 많아요. 근데 신용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은 더 요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단 잘 모르세요. 어떻게 네. 본인이 해야 될지 잘 모르셔가지고 빚을 갚아주겠다고 해도 신청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서민금융은 적어도 제가 해보니까 좀 더 성의 있고 디테일하게 정성껏 돌봐야 되는 그런 분야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들이 상당히 많은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우리 앞서 얘기했습니다마는 포용금융에 대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 부분이요. 이걸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사 기법의 고도화인데 지금 은행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마이데이터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오픈 뱅킹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타 금융기관의 금융 데이터들은 다 받아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이 어떤 금융기관에서 대출 얼마 받고 예금 얼마 있는지 다 아는데 문제는 비금융 데이터 확보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빅데이터 많이 갖고 있는 그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매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플랫폼에서 많이 확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반대로 금융사에서 줘야 될 의무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금융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이분들이 연체를 진짜 잘 안 하고 통신비라든가 이런 다른 어떤 유틸리티 비용을 잘 갚는지 이런 것들 판단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이런 어떤 데이터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마련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전에 제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위원을 3년 정도 했는데요. 그래서 매주 한 100에서 200건 정도의 왜 사람들이 빚지고 채무조정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진짜 본인 잘못 없이 생계가 무너져서 이분들은 무조건 구제를 해줘야 되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위험 투자나 부동산 투자 리스크 보지 않고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게 하신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고도화된 신용평가와 이런 것들을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것도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제 발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되려면 저는 이제 장기적인 바로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요. 기본적으로 시민 역량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1년 후에 이런 것들 갚지 않아서 없어지니까 또 한다.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어야 되겠잖아요. 문화가 되게 중요한데 상시 캠페인과 학교나 직장 또 지역 이런 프로그램들 확대하고 그런 것들 잘 진행할 수 있는 곳들의 인센티브 줌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포용금융 문화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사실 영국은 엄청 잘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생산적 포용금융 개혁이 가능할지 금융권의 진정성 있는 변화와 세심한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